자, 161페이지 제2절의 정책이제 형성 파트. 자, 이걸 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157페이지에 정책을 보는 이론적 시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뭐 D편에서 얘기할 테고 16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하늘에 정책 과정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정책 과정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정책 과정에 관한 내용들 이제 하나하나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박스 안에 이제 학자에 따라서 정책 과정을 다 달려놓고 있는데 앤더슨, 라스웰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가져갈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검토해서 만든 게 바로 정책 과정 두 번째 줄 중간에 정책이제 형성,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종결 완료. 그래서 5단계 형태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학습할 텐데 자, 우리가 체제론적 접근 방법에서 체제는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투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책이제 형성이야. 전환 자체는 정책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 산출은 정책 집행이라고 얘기하고, 환류는 정책 평가 및 환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제 형성이란 말은 여러 사회 집단이나 시민의 요구가 정부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선택되는 걸 얘기해. 실업 문제 해결해달라, 양극화 문제 해결해달라, 부동산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로 선택됐다. 이걸 정책이제 형성.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 선택을 정책 결정. 결정된 정책 대안을 집행하는 것, 현실로 실행하는 것을 집행. 그리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잘 되는지 평가하고 시정 조치 완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학습할 텐데 시험 출제에서는 투입 전환 산출 완료에 해당되는 내용들 연결시키는 문제를 출제해 놨었어요, 여러분들. 이 형태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정책이제 형성이 무엇인가 맨 앞에 개념부터 좀 보자. 정책이제 형성이란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관심 문제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나오죠. 이걸 달리 얘기할 때는 사회 문제의 정책 문제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회 문제의 정책 문제화.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정부의 관심 문제로 구체화되어 간다. 사회 문제의 정책 문제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정책 의제 형성의 접근 방법이 쭉 나왔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쌍가로 3번의 별표에도 다원주의, 엘리트주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권력 모형이라고 정리하는 책도 있어요. 권력 모형. 자, 그럼 다원주의하고 엘리트주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내의 우리가 정치적 권력이나 영향력 자체가 다수 이익 집단들한테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하여 정책이제가 형성된다. 이것은 지금 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엘리트로는 사회의 정치인 권력이나 영향력 자체가 소수의 엘리트한테 집중되어 있다. 이걸 엘리트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집단들에 의하여 정책이제가 형성된다. 아니야,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이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서로 논쟁을 전개.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1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다원주의 엘리트의 비교라고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원 국가론 이 집단은 뉴 헤븐스 대상 달의 연구 신다원주의 나왔고, 자, 엘리트 이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고전적 엘리트 50년대 미국 엘리트가 나왔고 신다 엘리트 이론에서 또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원주의에서부터 내용을 좀 보겠는데, 자, 다원 국가론 자체를 얘기했던 국가도 전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이 집단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국가도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집단에 불과하다. 이게 다원 국가론이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들 엘리트론 나온 거 봐. 그래서 야, 그거 아니야 하고 이제 반대한 게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 고전적 LT론 자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스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지배 계급 이론이라는 게 나올게요. 그리고 파레토의 이론, 엘리트 순환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파레토의 2080 법칙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 맨 밑에 각주 보세요. 자, 파레토의 2080 법칙 나온 거 보자.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 20%에 의하여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수 엘리트 20%라고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반 대중 80%로 그냥 끌려간다고 보는 것들. 이게 2080 법칙. 자, 이게 지금 얘기한 파레토 이론이고, 자, 미헬스가 파악한 과도제 철칙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목표 전환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설명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지금 얘기한 고전적 엘리트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일반 대중과 다수의 대중을 지배하는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 사회는 말 그대로 소수의 엘리트 지배 계급이 있고 일반 대중 피지배 계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엘리트들의 사고 방식이나 행태는 동질적이고 외부에 대해서 폐쇄성을 띈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이 폐쇄성을 얘기할 때는 그들 안으로 일반 대중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응? 여러분, 폐쇄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트들 자체에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외부에 있는 일반 시민들 자체가 이들 집단 내에 들어온 것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보는 거예요. 싫어한다. 늘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반에서 저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놈이 딱 이렇게 그룹 쳐가지고 다른 애들이 거기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30명 가운데 공부 좀 잘하는 5명, 6명 애들이 딱딱 묻혀있어. 다른 애들이 킥킥거리면 걔들끼리 흥흥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하시고 폐쇄성을 띈다. 그리고 엘리트들은 자율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해. 그리고 다른 집단 일반 대중에 책임지는 거 없다고 파악합니다. 자, 이게 고전적 엘리트론 얘기하고 이 이론을 여러분들 그대로 계승해서 옆 페이지 맨 위에 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이 탄생합니다. 자, 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을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밀즈가 파악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 이걸 이제 군산 복합체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헌터가 파악한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그걸 명석적 연구, 두 가지 연구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밀즈는 1950년도 미국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인 현상 자체를 분석을 하죠. 분석한 결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미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자그마한 조직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군산적 복합체로 파악하고 있어요. 군산적 복합체. 언어에서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이건 빠졌거든요. 근데 요거 세 개가 결합된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950년도 여러분 여기자 2차 대전 이후 한국동란 이후에 미국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군의 수뇌부들 그리고 정부 고위 관료 그리고 산업체 특히 군수산업 그러니까 산업체의 장 이들 자체가 아주 견고한 망을 결합을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정책 의제를 형성한다고 파악한 게 밀즈의 엘리트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 조직의 리더. 이들이 최고 정책 결정 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특히 밑줄 군산 복합체, 그걸 군산정 복합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하게 거란다고 본 게 밀즈 이론이고. 자, 헌터의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 그걸 명성적 연구라 그러는데, 자, 이 사람은 인구 50만 명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틀란타 도시 자체에서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명성 인사 자체의 40명 자체를 뽑아서 성분을 분석을 합니다. 그게 성분에서 뭐 금융계, 뭐 상업, 제조업, 뭐 노동 지도자 쭉 나와. 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들에 의하여 어떡하냐? 거기 이제 그 밑에 헌터는 지역사 엘리트들 이들 40명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담배 연기 C가 연기가 자욱한 방에서 결정한 정책이 일반 조용한 대중들한테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되어진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의 인사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연관 이론이에요. 이게 헌터의 지역사회 권력 구조 연구를 얘기하죠. 자, 그럼 50년대에 이 LT 이론 자체가 나오니까 이를 이제 비판한 게 등장합니다. 다시 옆에 이제 다운주의의 박스의 두 번째 이익 집단론이라고 나오죠. 이게 벤츠리와 트루맨을 중심으로 한 다운주의 이론 자체가 비판해. 야, 50년대 LT 이론 주장한 밀즈, 헌터 그거가 잘못됐어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거기 이제 벤츠리와 트루맨 나온 거 보자. 대표는 이익 집단론에 의하면 정치 과정의 핵심은 밑줄 이익 집단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소수의 엘리트, 명성 있는 인사 그들이 아니라 이익 집단. 그리고 정책과정 관리들은 소극적 역할만 한다고 파악해, 수동적 역할. 그래서 대표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익 집단론, 잠재 집단론이 있고 또 하나 중복 개헌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잠재 집단론을 얘기할 때는 자, 보통 때는 조용한 다수가 그들의 이익에 침해를 받았다. 그럼 언제나 성난 노도처럼 활동할 개연성이 크다고 파악해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한 집단일지라도 일반 대중의 공익을 함부로 침해한다 못한다? 침해할 수 없다고 파악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한 잠재 집단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다? 잠재 집단론. 근데 중복 개헌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집단의 구성원 자체는 한 집단에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에 중복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자, 그대로 보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동아리라든가 모임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A 모임, B 모임, C 모임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A 모임의 이익을 이해하고 B하고 C의 이익을 무조건 여러분들, B와 C한테 여러분들 뭐 손실을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하는 데가 지금 인천 행정고시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있고 다른 학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데, 그러면 인천 행정고시학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쪽에다 침해를 주면 돼, 안 돼? 침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알 수 없다고. 그럼 나는 어떡하냐? 세 집단의 이익을 다 골고루 이를 반영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활동을 해야 돼. 해야죠. 이게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에 거기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이 집단 구성원은 여러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기에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집단의 이익이 골고루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 이게 벤츠리와 트루맨의 중복 개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년대의 이론 자체를 묶어서 이거 잠재 집단론과 중복 개헌론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단 보세요, 하단. 각주 보시면 이것을 고전적 다원론 아니면 맹아적 다원론이라는, 맹아를 얘기할 때는 새싹을 얘기해, 새싹. 알았습니까? 초기 다원론 다 같은 말들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들. 자, 50년대의 이론은 벤츠리와 트루맨의 이익 집단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뉴 헤븐시를 대상으로 한 달의 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뉴 헤븐시 대상으로 달의 연구라는 게 나와. 자, 달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코네티컷주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뉴 헤븐시라고 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780년부터 195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정부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후 거버넌스, 누가 통치하는가 하는 여러분들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자. 분야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가 서로 다르고 정책 자원이 분산되어지며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수 엘리트가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나 분야별로 엘리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 밑줄 다두제이며 과두제야 구별된다. 과두는 소수의 대갈통이 지배한다고 표현하는 거고, 다두제는 다양한 이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이 통치한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엘리트들이 있어, 이렇게 이들이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고 파악을 해.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A라는 사람 자체는 바로 뭐냐, 이게 국회의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농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 됐어요.
B라는 사람은 노동자를 대표해서 뭐 C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할까? 뭐 학원 강사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들의 정책인 생명은 농민에 의하여, 노동자에 의하여, 학원 강사에 의하여 생명력이 결정이 돼야 돼. 결정되겠지. 그럼 이들 자체는 강연 여러분들 이들들의 요구라든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다양한 엘리트들이 정치하고 있다. 그래서 다도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대 이론가운데라는 달에 다도제가 있다. 달에 다도제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50년대의 이론을 비판하고 만들어진 것이 다시 옆에 이제 신엘리트론이 60년대에도 탄생합니다. 60년대 신엘리트론 자체는 거의 학자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바흐라 바라츠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시가 된 무의사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무의사 결정. 이 무의사 결정은 좀 이따 학습할 텐데 무의사 결정 얘기해보자. 듣게만 하세요.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의제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각하거나 억압하는 경우가 있었어. 여러분들 뭐 농민들이 가서 국회에 가서 막 시위하면 여러분들 공권력을 해가지고 전투경찰 도입해가지고 몽둥이를 때려잡고 해산시키고 막 그런 경우 많아.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군사 정권에 특히 많았죠. 군사 정권 외에 우리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전의 정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부터 하여간에 현 문재인 정부까지 오면서 우리 이제 비군사 정권한들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보수군 진보군 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경찰을 동원해서 강제 해산 자체는 과거의 군사 정권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그래 안 그래?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공권력 동원해가지고 해산시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다 볼 수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막 하고 정부 성서 막 하면 여러분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해산시키고 막 그런다고. 이게 무의사 결정이야. 아무리 심각한 사회 문제나 공정의제를 할지라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기각하거나 억압하는 현상을 무의사 결정이라고 그래요. 이따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기각되고 폐기된다. 이게 이제 신엘리트론 60년대 이론을 얘기합니다. 특히 바흐라 바라츠라는 학자들은 요해합니다. 거기 바흐라 바라츠는 학자가 나왔어요. 학자는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얘기한 신엘리트론 자체를 비판하고 만들어진 것이 다시 16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신다운론입니다. 알았습니까? 신다운론 자체를 얘기했던 다운론을 비판하고 무의사 결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신다운론이 탄생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들 다운지 비판하고 무의사 결정 부분적 수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들의 이론의 특징을 얘기하던 기업 집단의 특권을 인정하되 정부는 어떡하냐? 수동적, 중립적 조정자로서 역할이 아니라 밑줄 더 전문적,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운주의 자체는 여러분 아까 정치적 핵심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집단. 이들이 다 모든 걸 주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정부란 조직을 얘기할 때는 이 집단 요구에 반응하는 풍향계, 바람개비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그럼 여러분들 바람개비는 바람의 세기가 아주 여러분 세게 불면 빨리 돌고 세기가 여러분들 바람의 세기가 좀 여러분들 좀 완화되면은 드는 거 돌 돌아가잖아. 그럼 바람의 세기가 이 집단이고 정부는 풍향계야. 그럼 정부는 이때는 능동자야, 수동자야? 우리 미나 정부는 능동자야, 수동자야? 정부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 정부 자체가 풍향계처럼 움직인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은 요구에 따라서 정부를 응답하는 거에 불과하는 게 그럼 능동자, 수동자야?
수동자지, 수동자. 능동자가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책에 나와, 중학교. 다원주의에서 파악한 정부는 능동자가 아니라 수동적 조종자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수동자, 중립적 조종자에 불과하다고 이게. 알았습니까? 근데 앞에 신자가 붙잖아, 신자. 신자가 붙으면은 부정해. 야, 다원주의에서 얘기했듯이 정부는 수동적인 조종자가 아니라고 파악해. 정부는 정부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죠. 60년대의 신 엘리트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각하고 폐기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정부 자체가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각하고 억압하고 폐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엘리트론 자체를 지금 얘기한 신 엘리트론, 그러니까 신 엘리트론을 신다운론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떻게 수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자. 지금 여러분들 인천에는 과거에 대우가 있지만 지금 인천 송도에 가면은 경제자의 특구에 셀트리온도 있고, 삼성, 바이오, 로이스도 있어 없어? 송도에 가면. 여러분 인천 사람들 아니야? 인천 사람들 이걸 모르면 어떻게 셀트리온 이 기업을 모르면 어떻게 해? 양대 기업을. 인천 전체 엄청난 여러분들 세금도 갖다 주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 주도하는 건데. 근데 이들 자체가 여러분 그럼 이들이 생각해보자. 인천에 있다가 인천 이게 기업하기 힘들어해서 경기도라든가 서울로 이사 가버렸어. 그럼 인천은 마시가 안 가? 마수가지. 과거에 대우, 니들 대우라고 알아요? 대우가 이 백마가 뭔지 알아? 부평에 있는 백마장이라고 거기 대우의 자동차 회사가 있어서 인천의 산업이나 경기는 대우에 의해서 대우가 인천이 이제 잘 살았다고요, 여러분들. 그 대우 당시에서 뭐 거기서 협력업체 해가지고 수만 명이 다니고 근데 밥 먹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인천시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대우 망했잖아. 그러니까 인천도 망해서 안 망했어. 인천도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광역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게 인천이야 지금. 인천 잘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인천 자체를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왔다고. 경제적 특구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면 여러분들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럼 이들 자체가 인천시에 기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의 특권을 인정을 해줄 거 아닐 거야. 인정해준다고 봐, 그런 게야. 이들 요구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보다도 정부가 이들의 특권을 인정해주되 정부가 능동적으로 이들 인정해줘. 정부가 와 내가 도와줄게. 왜? 인천시 자체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시 자체가 인천 이익을 위하여 이런 기업의 특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다운론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다운젤리티지 논쟁은 꼭 숙제에서 내용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봤으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할게요. 쌍그로 4번에 하위 정부 모형이 있어요. 자, 이걸 또 정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정책 결정의 과정에는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 참여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공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정부 관료가 있고 국회의 의원들, 그걸 국회 상임위원이라고 얘기하고 국회 뭐 상임위원, 국회의원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비공식을 대표하는 게 바로 기업체 이익집단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하죠. 요 이익집단이 강력한 로비 활동을 토대로 정부 관료하고 국회의원들을 포획을 해야 하네. 돈 주고 매수를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그 드라마 영화가 허구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를 근거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등장하는 거지 그냥 허구는 아니라고. 그러면 이 세 집단이 견관결합망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제3자
동맹이라 그러거든요. 이들이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한다. 이걸 하위 정부라 그래요. 여러분, 하위 정부. 그리고 세 집단이 철처럼 견고하다. 이것을 철의 삼각이라 그래요. 철의 삼각. 자, 그럼 교재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하위 정부. 국회의원 나왔죠. 정부 관료 나왔고, 이 집단 대표의 3자 연합을 정책 과정에서 핵심적 세력으로 간주하며, 그 다음 나온 거 봐. 다원주의하고 엘리트주의를 절충한 중간적 이론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원주의, 요거 나와서 안 나왔어? 엘리트 나와서 안 나왔어? 이걸 결합해서 절충시킨 이론이야, 절충시킨. 요건 여러분 엘리트 이론 아니야. 이건 다원주의 아니야. 그 표현입니다. 자, 내용 나온 거 보자. 하위 정부는 합법적 정부가 아닐지라도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인 정부 구조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 나왔나? 나왔죠? 자, 니은본에 이를 대표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나오고, 이 포획 이론 밑줄, 지대추구 이론 밑줄. 여기 보자. 포획 이론, 이 집단이 돈맥이야. 그럼 정부 관리하고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포획이 된 게 안 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을 옹호해주고 동조해야 하죠. 포획 이론이에요. 자, 지대추구 이론 나와. 지대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대란 말은 자리값이야, 자리값.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정부 관료가 요 기업에서부터 돈 받았어. 그럼 얘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 기업의 자리값하고 자신의 자리값을 추구해야 하네. 추구하죠. 그래서 자리값을 자리값 추구 이론, 지대 추구 이론.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지대 추구 이론. 정부로 하여금 시장 메커니즘에 개입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에 적극 로비하는 것으로 결국 정부 관료가 올바른 공익을 위한 정책 기정을 하지 못하고 특정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값인 이익인 자리값을 추구한다고 하는 이론, 이제 지대 추구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저 개념을 좀 주제해서 내용 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절충시킨 하위 정부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 정도는 본인 것으로 꼭꼭꼭꼭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와서 정책의 장은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고, 옆에 이제 여러분들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여러 학자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 과정 코업과 엘더가 파악한 4단계 과정이 쭉 나오고 있을 게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사회 문제. 두 번째, 사회적 이슈화. 세 번째, 체제 이제. 네 번째, 제도 이제.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사회 일각서 제시가 된 욕구나 불만을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 여러분들 지금 정부 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이 부동산 침체 진짜 이건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청년 실업 문제 이거 어떤 식으로 할지 이게 문제가 많아, 이게. 여러분들 최저 시급제 이거 어떻게 이거 시급제 올려야 되는데 이거 고민이야. 이게 지금 이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돼. 이슈란 말은 쟁점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 그러면 쟁점이란 말은 의견의 일치야, 불일치야? 쟁점화란 말은 의견의 일치야, 불일치야? 쟁점은 의견의 불일치를 쟁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쟁점, 의견의 불일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결 방안에 관하여 사회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은 사회 문제. 여기 보자.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10,000원 올려야 돼, 아니면 동결해야 돼, 뭐 이런 의견들이 뭐 이게 일치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이슈화예요. TV 보면 여러분들 무슨 심야 토론회 여러분들 최저임금제 자체에 대해서 올려야 한다, 동결해야 한다, 서로 막 찬반 논쟁이 막 전개돼야 한다. 전개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찬성 반대 막 의견이 나와. 찬성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바로 뭐야?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최저임금제 나름대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체제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이 체제의제 자체를 거기 6번째 줄 끝에 공승의제, 환경의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체제의제를 뭐라 한다? 공승의제, 환경의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의제가 정부의 제도권으로 진입돼서 공식적인 의제로 정부가 선택을 해서 이게 바로 제도의제가 되는 거예요. 제도의제. 이 제도의제를 밑에서 2번째 줄 끝에 맨 밑에 줄 정부의제, 기관의제, 행동의제, 공식의제, 영향의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제도의제를 우리는 보통 정책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책 문제를 얘기할 때는 제도의제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지금 얘기한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와 체제의제, 제도의제 4단계 형태는 숙제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콕과 로스 같은 경우에도 발안 제기, 명료화, 확산, 진입해서 4단계 형태로 쭉 제시해놓고 있는데, 발안은 위에서 얘기한 사회 문제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료화는 사회적 이슈랑 같은 거고, 확산은 체제의제고, 진입은 제도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명 확인이라고 적어놔. 발명 확인. 발명 확인. 발명 확인.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정책 이제 유형이 형성 변수 나왔는데, 자, 유형은 뭐 문점이 없고, 자, 쌍가루 이번에 정책 이제 형성 변수가 어떤 게 정부 이제로 선택되는지. 일단은 첫 번째, 체계 책임자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정부 이제로 선택될 기현수 있고 한 거. 그죠? 두 번째, 해결책이 있는 거. 자, 여기 보자. 정부가 정부 이제로 선택했는데, 이걸 여러분들 해결 못하고 실패했어. 그럼 차기 정권 연장에 치명상을 줘, 안 줘? 치명상을 준다고. 여러분이 실패했는데 누가 정부를 믿어? 지금 여러분들 현 정부 자체가 왜 힘드냐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럼 차기 여러분들 대선 주자로서 누가 나오냐에 를 관계없이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른 쪽으로 뭐 야당 쪽으로 표를 줄 기원수 놓고 않고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가 정부 예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냐, 해결책이 있냐, 이걸 굉장히 따진다고. 이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과거에 성공한 사례, 그것을 여러분들 유행성이라 그래. 3번에 유행성이 있는 거예요. 자, 4번 나온 거. 정치 체제 구조 운영 방식. 집권화되어 있냐, 다원화되어 있냐. 언로, 말의 통로죠. 일반 시민의 말의 통로가 정부로 잘 들어가냐. 개방화의 정도. 그 다음에 주도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냐.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사회적 유의성은 문제의 심각성과 거의 같아.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는 정도를 얘기해. 뭐 여러분들 영아 유괴를 연쇄적으로 했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줘, 안 줘? 주잖아.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부터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이잖아. 제주도 가가지고 여러분들 남편 토막 내고 뭐 한 그 사건들. 그냥 엄청난 사회 충격을 줘, 안 줘? 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사회적 이성. 이게 어떤 정부의 죠. 지금 여러분들 조현병 환자들이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죠. 조현병 환자뿐이 아니라 이게 뭐냐, 분노 조절 장애. 이건 또 조현병이 아니야. 근데 분노 조절 장애에 의하여 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들 자체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그 청년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어. 근데 이들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공간이나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런 사람 일부러 분노 조절 장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 자체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시설도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게 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회적 이성. 그다음에 기술적 복잡성은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정도야.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해. 그리고 정부에서 선택을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너무 높은 기술과 지식을 요구할 경우에는 실패할 기원성이 있고 한 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술적 복잡성은, 여기 보자. 낮을수록이야. 높을수록이 아니라. 낮을수록 정부 위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성이란 말은 앞에 뭐가 들어가든
이해관계의 복잡성, 문제의 복잡성 뭐가 들어가든 간에 단순하게 문제가 복잡한 거 단순한 거 어느 게 해결하기 쉬워? 단순한 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거 단순한 거 어느 게 해결하기 쉬워? 단순한 거. 그래서 복잡성 무조건 낮을수록 정부의 죄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정치적인 분위기와 이념,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 몽땅 다 정치적 형성 변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옆에 이제 정책 형성의 참여자가 보시면은 공식과 비공식이 나왔는데, 공식은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의회, 행정수반, 사법부, 행정기관 관료. 다음 페이지. 뭐 지방에서 단체장,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등등 나왔죠. 그다음에 비공식적 참여자 나온 거 봐. 이익집단. 그리고 이 정당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익집단과 정당의 차이점이 있죠. 날개 보세요. 자, 이익집단은 뭐를 해? 이익의 표출. 정당은 이익의 결집.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6항은 우리가 점심을 먹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자, 여기 보자. 아까 제가 복잡성은 높을수록이야 낮을수록이야? 요거 낮을수록 정책 의제를 형성된다. 이거 국수에서 가져가야 돼. 출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점심들을 먹고 페이지 168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